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회차 이제 챕터 6 인터오퍼러빌리티 우리가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이진혁 선생님이 오늘 발표를 해 주실 것 같고 인사하며 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챕터 6 인테로퍼러빌리티 상호 운영성에서 발표하게 된 이진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강의를 공부하면서 가장 그러니까 너무 길고 오래된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 머릿속에 그냥 쉽게 들어왔던 내용을 노란색 글자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스템과 환경에서 데이터와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는 미래학습 생태계의 핵심 요소이다. 저는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 어,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럼 상호 운영성이 무엇인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도 사실 생소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나와 있던 강의에서 나와 있던 학습에서의 상호 운영성입니다. 개인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학습 환경, 시스템, 데이터, 조직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학습에서의 상호 운영성이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통해서 상호 운영성을 검색해 봤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동일 또는 다른 시스템과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 호환되어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상호 운영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른 단어가 상호 운영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전기차 충전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인도 전기차를 타고 있고 저도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음,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그리고 음, 일반 전기차 DC 콤보 이렇게 음, 충전기에 대한 상호 운용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봤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또 구글 같은 도메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수 있는 그것도 음, 상호 운용성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했고요. 요즘에는 또 국가 정부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에듀넷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디지털 워패스라는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 운용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 운용성은 공유, 통합, 호환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잘 이해를 하셨고 잘 요약도 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만 첨언을 제가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USB라고 하는 걸 컴퓨터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USB가 나오기 전에 세상을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경험을 해 봤는데 예전에는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뭐 랜 케이블 그리고 연결되는 모든 기기들이 각각의 다른 표준들을 쓰고 있었고 가정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주는 불편함들을 USB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어떻게 보면 호환성을 갖추게 된 거잖아요. 예, 이제 통신이라든지 우리가 각 기기별로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들을 통일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최초로 나왔고 이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보통 우리가 상호 운용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교육에 있어서 이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여기서 별도의 챕터로 다뤄지고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분산학습이라는 환경, 그리고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그리고 개인화되고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그 다양한 어떤 학습 환경에서 각각의 도구와 각각 존재하고 있는 컨텐츠들 간에 이런 상호 운용성이 보완이 안 되면 사실은 그 안에서 각각의 것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방식으로 사일로처럼 운영이 될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데이터 중심으로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개념을 모아서 여기서는 이제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오퍼러빌리티는 교육에서만 쓰는 개념은 아니고 이게 기존의 그 모든 소프트웨어 통합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그게 네, 지금 우리 교육 쪽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상호 운영성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성이 높은 현대 사회, 즉 사람들은 학습과 관련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장소라든지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모든 조직들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따라서 맞춤화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분리된 학습 시스템을 통합해서 학습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평생학습을 통합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평생학습의 전 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이 필수적이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사양과 표준 기반을 구축해야 미래 학습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다뤄왔던 그 분산학습이라든지 개인화, 뭐 평생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우리가 그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이제 약간 다뤄졌는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교실 수업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교실을 벗어나거나 학교를 벗어나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들을 해주는데 이제 그런 과외 활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 활동들을 데이터 관점에서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외부에 작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시스템들이 만약에 데이터 호환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별도의 시스템처럼 운영이 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졸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력서라든지 성적 증명서 같은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적으로 호환성을 갖추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떤 시스템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치 이제 혹시 이제 선생님 게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네, 합니다. 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 이제 들어가 보면 네, 내가 했던 게임들이 어떤 기기를 쓰더라도 그 게임에서 내가 어떤 그 업력을 쌓았는지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게임에서 했던 그 정보가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들이 다 인터오퍼러빌리티의 어떤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올해 이제 저희가 대국민 나이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나이스 시스템.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사들이 쓰는 나이스는 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이고 네, 네. 대국민 나이스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재학증명서 이런 것들을 음, 학부모나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속해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받았던 생활 기록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현재 다 볼 수 오프라인 있고요. 디지털화 됐다는 걸 생각도 못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도 현재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거나, 아, 맞습니다. 아니면, 그렇겠네요. 예, 홍보가 안 돼서 못 쓰거나, 아니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안 쓰거나, 음. 이런 게 있고, 또 올해부터 그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수업 일수 도중에 만약에 가족과 그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러면 교회 체험학습을 쓰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다 종이로 받았거든요. 음. 그거 예를 들어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음, 해서 종이로 써서 수기로 써서 갖다 주거나. 근데 이제 음. 올해부터는 공문이 와서 이 대국민 나이스로 이제 모든 걸 해라는 식으로 왔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기서 부모님 신청하면 저희가 나이스에서 바로 신청한 걸 볼 수 있고 출결 기록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체험 정보 같은 것들을 올려놓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네, 예. 학교에서 그걸 네.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거네요. 그걸. 바로 저희 그 정보 관리 시스템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야, 그리고 저희가 승인을 하고 또 결과도가 어머니들이 거기에 바로 올리거든요. 음. 이걸 저희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에 그런 종이로 출력하고 쓰는 게 너무 익숙하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코스트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차피 근데 이게 그 디지털화 하는 것이 좋은 게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학생 관점에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잘 알려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올리라고 권장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원래 했던 그런 이제 그게 관습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익숙하시다 보니까 음. 또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사실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운영성이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미 이제 우리 그 일상에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네, 것들이 많은 거죠. 이 교육 쪽만 하더라도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이제 국가 단위라든지 뭐 정부 단위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개념을 뭐 상호 운용성을 표현을 하진 않지만 이제 일종의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예,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은 상호 운용성이 그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니다.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다. 그런 것들을 뒤쪽에서 이제 좀 다루게 될 텐데 그런 네,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더 살펴보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세상과 상호 운용성의 도전 과제입니다. 현재 디지털화된 세상은 대규모의 소셜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콘텐츠, 모바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음,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과학이 발달해서 학습 콘텐츠가 평가되고 조직적 경영이 이해되고 음, 교육과 훈련의 개선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단편화된 디지털 학습 생태계는 데이터 통합과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습 기록의 이동도 어렵고 기록의 방식도 너무 다양하고 마지막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상호 운영성의 도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말씀을 좀 첨언을 하면 이게 그 결국에 이게 데이터로 모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네, 예전에 뭐 마윈 회장 같은 사람들이 알리바바 마윈 회장 같은 사람이 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데이터가 원유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차세대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큰 자산이 될 거다. 국가별 자산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모을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단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 교육에 있어서 특히 이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가로막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어쨌든 우리가 좀 그 이런 AI 시대를 맞아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챗GPT를 쓰면서 사람들이 이 챗GPT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그게 기반이 데이터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연연중에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쓰거나 남겨놓은 모든 기록들이 이게 인공지능이 나중에 학습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교육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육 쪽에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그 지금으로 보면은 이 활용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마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챗GPT가 3.5를 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개발 네. 발표를 하기 전에 칸 아카데미에 연락해서 살만 칸한테 같이 연구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왜 그러면 이 교육 쪽으로 먼저 접근했을까? 그것도 교육 쪽에서 뭔가 그 제안을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오픈 AI를 개발한 그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쪽에서 그칸 아카데미에 처음에 이런 제안을 했던 건 그만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을 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교육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직까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여기서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정보 조건성, 데이터 과학 그리고 디지털 학습 체계인데 이게 실은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묶어져서 하나의 어떤 상호 운용성을 형성하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중요하다 안 하는데를 떠나서 이런 시도 자체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넘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네, 이슈가 있었는데 네, 네, 그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디지털 교과서가 선정된 출판사도 있었고
실패한 맞습니다. 출판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정사고를 거쳤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이 디지털 교과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출판사들이 도전을 했었고, 음. 출판사가 뭐 음. 없어질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탈락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그 탈락한 업체에서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음, 어떤 거였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AIDT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겠다. 어, 학교에. 어,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AIDT로 쓰지 못하지만 뭐 학습 보조 자료로 쓸 수 있게끔 음, 아이디랑 모든 걸 지원하겠다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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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끼리 이제 의논을 좀 했었는데 왜 이 기업에서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한 걸 무료로 배포하느냐. 근데 음. 결국 교수님이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은 그걸 돌리면서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그럴 데이터를 것 토대로 같습니다. 네. 예, 그걸 가지고 뭐 문제집을 만든다거나 음, 학습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글을 창립했었던 되게 지금 그 구글 창립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두 사람이 초창기에 그 구글을 검색 엔진을 개발했을 때 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왜 검색 엔진을 무료로 음, 푸느냐라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젊은 두 친구가 사실은 엄청난 성경 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구글 알고리즘도 대단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했으면서 그 투자의 필요성들을 데이터 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데이터가 쌓여서 지금의 구글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에 대한 가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주 초기에 인터넷이 꽤뭐그 활성화되기 이전에 그런 걸 고민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만 들어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AI 덕분에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도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자기네들의 뭐 사업을 어떤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번역본에서 봤을 때는 뭐 공통교육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약간 제도교육 형식 학습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상호 운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았고, 음, 먼저 K-12 교육과 주교육 시스템을 보면, 저희 학과, 저희 나라도 봐도 비슷하게 뭐, 여러 벤더를 제품을 쓰고, 또 학군별로 독립적인 시스템을 쓰고 있고, 또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결국 상호 운용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대학 시스템 역시 독립적인 운영 시스템과 음, 학점만 중시하고 또 새로운 학습 반영에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학위의 가치는 감소되고 실질적인 역량이 더 음, 중요하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희 나라도 비슷한 개념으로 봤을 때 뭐 대학을 안 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음. 얘기로 들리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었지만 군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군은 교육과 훈련으로 나누어서 쉽게 말하면 이게 맞습니다. 네. 운영이 되고 있고 음, 그래서 이것들이 교육과 훈련으로 나누다 보니까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어렵다. 음, 그래서 이건 것들이 결국 옛날에 미국의 제도 교육에서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보면 네. 네, 게리슨 던컨 박사는 가장 큰 문제는 고등교육 학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결된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네. 얘기를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IT 인프라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중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나이스 같은 우리가 굉장히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학교 단위에서 또 별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은 또 그 데이터를 모으지를 않았어요. 중앙 차원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폐쇄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들은 잘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바깥에 있는 시스템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봤던 거죠. 음,
근데 지금 AIDT의 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개별 시스템들이 바깥에서 돌아요. 학계별로. 재택도 이제 다르게 될 거고 다른 플랫폼이 들어오고 다른 유형의 컨텐츠가 이제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다 중앙에 모이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나이스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나이스하고 관계없이 각각의 학교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쓰고 있었던 시스템하고도 다른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이면서도 데이터 관점에서는 이게 중앙에 모일 수 있도록 구조화시켰던 그런 유일한 어떤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모든 시스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기술이 인터오퍼러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은다는 건 이질적인 시스템에서의 데이터를 모은다는 건 그 안에 뭔가 표준화된 것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데 표준이 없이 그냥 데이터를 모이는 건 그냥 가비지 데이터죠. 쓰레기 데이터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포맷을 갖추고 그 포맷 안에 의미 부여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들을 중앙에서 그것들을 다 모으겠다는 의지들이 이번 AIDT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고 표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인터오퍼러빌리티를 고민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형식 학습에 있어서의 한계 부분, K-12는 벤더들 여러 제품들 쓰고 있는데 데이터적으로 결국은 모으지 못했다.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도 없었지만 그 데이터를 모을 생각도 없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시스템들이 학교별로 다 분산돼 있지 그걸 모으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부는 대학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모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지금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뭐 군 교육도 마찬가지죠. 해군, 육군, 공군 이게 그 군사 아니, 교육하고 훈련이 분리돼 있는 것도 중요한데 육해공군의 데이터가 또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을 수가 없는 형식으로 독립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 책을 쓴 ADL이라고 하는 ADL 이니시티브라고 하는 기관은 이것만 고민하는 기관이에요. 군 훈련 체계에서 어떻게 표준을 할 것인가라는 것만 고민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고민을 하는 기관조차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는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캐리스라고 하는 이제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런 표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 내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을 아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은 상호 운용성의 유형입니다. 강의에 보면 5가지 유형의 상호 운용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스템 상호 운용성입니다. 네. 디지털 시스템이 서로 협력해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 보고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상호 운용성입니다. 개별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모두 소통해야 된다. 우리 뭐 PC, 카톡 PC 버전 같은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음, 그다음에 데이터 상호 운영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통 데이터 표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의 거버넌스와 메타데이터의 정보가 필요하다. 음, 그리고 인간기계 상호 운영성. 기술이 발달하니까 인간은 디지털 리터러시, 즉 숙련되는 그런 기능들을 음, 향상시켜야 되고 또 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플랫폼 간의 학습 전환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조직 상호 운영성인데 앞에서 나왔던 건 전부 기술적이라면 이건 음, 결국에는 데이터 소유권 문제,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면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음, 결국에는 뭐 데이터를 모으고 이것을 쓸 때, 우리 조직에선 이 데이터가 자산인데 이걸 쓸까 말까, 공유할까 말까라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 학습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폐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그 시험 정보가 내가 어디를 틀렸고 이런 정보들이 다른 사람과 공유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폐쇄적인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 전 과정이 데이터가 연결이 돼야지만 상호 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요걸 조금 더 그 구분해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은 뭐고, 어플리케이션은 뭐고, 데이터는 뭐고.
네. 뭐 조직하고 인간 기계는 사실은 조금 감각적으로 의미가 좀 네. 와닿는 부분일 텐데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사실은 좀 레이어가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는 좀 구분이 돼서 보이는데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은 큰 어떤 기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윈도우하고 맥OS가 사실 호환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큰 체계 자체에서의 상호 운영성을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안에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맥 어플리케이션이 있듯이 그 안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운영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방금 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맥OS하고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들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아니, 윈도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맥OS와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교환을 어떻게 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되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어떤 기술이 없죠. 대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어, 그 과거의 이력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웹이라는 게 있었죠. 웹이라는 거. 사실 웹은 그 내가 맥을 쓰냐 아니면은 윈도우를 쓰냐 아니면 뭐 심지어 리눅스를 쓰느냐에 따라 관계없이 이 웹은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환경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어떤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들을 보장해주는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웹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웹이 나왔을 때 다들 열광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만든다고 하면 맥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어야 됐어요. 어떤 거는 C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거는 자바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세 군데 다른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생기죠. 근데 웹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게 맥인지 리눅스인지 윈도우인지 상관하지 않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어떤 시스템이든 브라우저만 있으면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차이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근데 그게 일종의 이제 시스템 상호 운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쓰고 있는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톡과 이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여기 올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도 보여주고 이제 이런 식의 상호 운영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상호 운영성이라는 건 기능적으로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데이터가 모이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별로 그 도입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도구라든지 컨텐츠가 다 다른데 결국에는 학생 관점에서 이 어떤 도구를 쓰는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결국에는 중앙에 다 모이게 그 만들어 놓고 이 학생이 어떤 도구를 쓰든 어떤 컨텐츠를 소비를 하든 이 학생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 것들이 이게 모이고 있는 거죠. 중앙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표준화가 되고 그 데이터를 모은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데이터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는 어떤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상호 운영성이라는 걸 굉장히 넓게 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간 기계 상호 운영성이라는 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키보드도 인간 기계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마우스도 네.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손가락을 통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보이스를 통해서도 컴퓨터가 이해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뇌파를 이용해서 뭐 여기 칩을 꽂아서 생각만으로도 이제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이게 일종의 보면 인간과 기계 상호 운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 같아요. 대신 여기서는 좀 기술적인 걸 훨씬 떠난 조직 상호 운영성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 같아요. 공군, 육군, 네. 해군이 어떻게 상호 운영성들을 가지고 이런 그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가.
이제 진시 황제가 그 진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도량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일단 그 각 지역별로 그, 그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를 일단 통일을 먼저 시켰죠. 그리고 모든 그 측정 도구들을 다 표준화시켰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표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진시황도 생각을 했듯이 이 상호 운영성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그 뭔가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에 깔려야 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요약으로 나왔던 걸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사고를 전환하고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글로벌 학습 경제의 기초를 세우는데 상호 운영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요약되었습니다. 혹시 뭐 선생님은 이런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적용돼 있는지를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아이들이 진단 평가를 치거든요, 교수님. 음, 쉽게 말하면 학습 지원 대상 음, 학생을 음, 선별하기 위해서. 음, 그런데 이게 매년 사이트가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만약에 학습 지원 대상자 된 친구가 4학년 때 시험을 치면 음. 3학년 때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음, 매년 데이터가 리셋되고, 그러니까 다시 4학년 때 또 입력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를 쌓아야 이 아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지가 명확히 보일 그러니까 텐데, 쉽게 한 번의 말하면 1년, 시험으로 그게 완전히 진단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저희가 만약에 3월 달에 그렇게 진단이 되면 1년 동안 3번의 향상도 평가를 치게 됩니다. 음, 그러면 그 향상도를 보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진단 평가는 한 문제 한 문제당 이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충 학습까지도 나오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AI 기반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음, 문제은행식으로 음, 약간 음, 그렇게 되는 방향인데, 음, 그렇다면 학교에서 보면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때 기초 분인이 나오면 이 아이가 거의 6학년 때까지 계속 기초 분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연속해서 연결되지 못하고 음,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분명히 사이트를 개발했을 때 그런 취지로 개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아니면 거기에다가 AI 기능을 넣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예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가 된다라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 발달 상황 자체가 기록이 결국에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 네. 어떤 기관을 통해서만 그게 확인을 하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보에 대해서 되게 좀 폐쇄적이고,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결과를 보내드렸을 때 만약에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부모님도 그렇게 이제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 캐리스에서 개발한 그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그 코스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음, 그거를 지금 수학 시간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수학 시간에 제가 일반 강의식으로 일단 수업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뭐 저희가 한 시간 1차 한 40분 동안 한 차시를 충분히 다 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사실은. 음, 보편적인 친구들은. 음,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뒤에 이제 태블릿을 열어서 자기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그 AI 그 코스웨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거기서 뭐 진단 평가를 친다거나 차시 평가를 치게 되면 AI가 진단을 해서 보충 학습을 제공하는 음,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아마 음, 그런 데이터는 아마 계속 쌓이게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음. 앞으로 아마 더 나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먼저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썼는데 이제 네, 그 부족하다는 것 자체를 학부모가 인정하기 싫거나 노출시키기 싫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방해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맞습니다. 그런 것 데이터를 같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엔 네, 이게
학교와 관련된 이게 교육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수능 체계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경쟁이 굉장히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아들이 올해 중1이 되거든요. 중1이 네네.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고교 학점제를 아마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러겠네요. 네. 그 고교 학점제가 나중에 나오는 이제 학습자 프로토콜과 약간 개념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고교 학점제와 대학과 연결했을 때 아이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아서 직업과 연결해주는 그런 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공약제가 결국에는 이제 대학의 시스템을 사전에 이제 도입해서 고등학교 때 운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의미 있는 조건이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 교육 차원에서는 그 정도 제가 상호용성을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호운용성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대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통 표준과 기술 사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운용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래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음, 요소가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학습 기술. 그래서 다른 업체들, 다른 공급업체에서 제공된 이런 것들도 통합이 돼서 또 언제든 프로그램 플레잉 방식으로 추가하고 수정하고 교체가 가능한 그런 사회가 비전이 되겠습니다. 음, 세 번째로는 데이터 집계 용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합숙했던 것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최적화다. 쉽게 말해 여행을 갈 때 가장 최적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음, 제시하는 게 음, 데이터가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 결과랑 그리고 직업 기술이 격차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인재 관리를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호 운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유연한 기술 통합이라는 것만 잠깐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게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이 분산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이 어 사실은 딱 나이스 같이 이렇게 뭔가 하나로 조밀하게 모여 있는 시스템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음, 그 시스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격을 다 맞춰야 되는데 모든 업체가 만든 모든 시스템이나 컨텐츠가 그걸 맞추기는 어려워요. 근데 결국에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고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결국에는 담지 못할 여러 가지 시스템과 컨텐츠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할 때 있어서 보통 API,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자들이 많이 쓰는 기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API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담보시켜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보통 우리가 지금 상호 운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는 API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엔지니어들은 이게 그걸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예시로 나왔던 건데요. 교수님, 제가 요거를 한 여러 번 읽어봤는데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구글과 교차 도메인 작업의 이점이, 즉, 저희가 지금 구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계정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런 교차 도메인 작업을 하면 음, 사람들이 그것을 더 원하게 되는데, 음, 동시에 고립된 사일로 구조가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음, 저는 혹시 이렇게 됐을 때 구글한테 저희가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결국 음, 그게 상호 의존성을 오히려 해치는 게 아닌가. 음. 오히려 데이터를 공유하고 다른 프로그램과 이렇게 상호 운영할 때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우리가 사일로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네, 제품을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할 때 이 시스템 자체에 사실은 의존하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가 이제 계속 쌓이겠죠. 근데 그 네, 쌓이는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그 안에 쌓이다 보면은 이 시스템에 점점 더 의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데이터 자체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예를 들면은 음, A라는 학생이 이 학교 학생일 때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진학을 해서 뭐 다른 학교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더 이상 활용을 못하는 그런 환경. 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은 점점 더 그 평생 학생의 개념에서 보면 계속 단계적으로 환경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각각의 학교들은 거쳐 같은 학교들이 만약에 사일로 시스템으로 폐쇄적인 환경에서 뭔가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면 학생의 관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쌓여 있긴 한데 학생의 관점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관점에서만 데이터가 모여 있게 되는 구조가 발생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결국은 학생인데 학생의 관점에서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관점에서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페이퍼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아까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이제 우리가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이 데이터 정도라도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호환이 되진 않더라도 데이터만이라도 통합을 하자.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개인의 관점에서 만약에 통합이 돼 있다고 하면 굳이 이 각각의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학생의 관점에서 이 학생의 이력들이 다 쌓여 있을 거니 그 학생의 포트폴리오로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까 제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네,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게임을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관점에서 데이터가 다 쌓여 있게 돼 있거든요. 네,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어떤 게임을 하든 상관이 없이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했던 모든 게임의 역사들이 다 나와 있듯이 학습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담보할 수 있었던 기술이 바로 이 상호 운영성이라는 거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큰 체계 안에는 이런 각각의 게임들이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표준화 작업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전송이 안정적으로 돼서 기록들이 계속 쌓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호 운용성 기술들이 그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학습도 마찬가지로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처럼 한 사람의 모든 학습의 경로가 어디에 들어가면은 다 쌓여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생학습의 목표, 평생학습 환경의 목표인 거, 분산학습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걸 담보하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호 운영성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아까 나이스 말씀하시는데 저는 네. 나이스가 딱 두 가지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올해 학교 옮겼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그러니까 3월 1일자로 이 학교에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연구부장이니까 음, 2025년도 계획을 2월 달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이 학교의 공문을 작년 공문을 보면서 이 학교는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같은 나이스 그렇습니까? 시스템입니다. 예, 아니, 제가 인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 학교에 있는 데이터조차도 이전 선생님이 학교 볼 수 데이터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그 아,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근데 같은 아, 교육청이지만 이 학교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3월 아이고, 1일자로 발급니까? 이거는 그것도 좀 참 말이 이상하네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두 그러니까요. 번째는 아까 학생 관점에서 봤을 때 음. 전학생 얘기를 네, 할게요. 네. 제가 만약에 저희 반 학생이 전학을 갔는데 음, 제가 깜빡하고 성적을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 같은 나이스 시스템이니까 음, 전국에 똑같은 나이스 음, 시스템이니까 제가 접속을 해서 언제든지 쳐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음. 이게 아까 말씀하신 페이퍼 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공문이 왔다 아, 갔다 하고 다시 그 데이터를 우리 학교에 넘겨서 제가 작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넘겨야 되는 음, 음. 이런 게 결국엔 상호 운영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죠. 이게 상호 운영성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그 데이터의 그 어떤 관점이 기관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일들이 예. 발생하는 거거든요. 개인 관점으로 만약에 그 데이터를 바라봤다면 시스템의 디자인을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저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실 은행 앱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네, 네. 은행 기본. 앱도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음, 굉장히 음, 강할 건데 음. 나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교감 선생님 같은 게 출장이 잦으시니까 네. 결제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때마다 이제 교육청 기관 같은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셔서
결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음, 만약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 저희가 그럴 때마다 이제 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그런 것도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토스 쓰시죠? 예, 예. 토스는 모든 이게 우리가 모든 어떻게 보면 모든 은행의 데이터들을 개인화시킨 굉장히 좋은 예,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스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인증서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은행에 있는 내 금융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게끔 표준화를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관리하고 있는 계좌, 그리고 증권 쪽, 보험 쪽,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교육도 사실은 그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예. 왜 그렇게 접근을 못 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교육부가 궁금합니다. 가지고 있는 딜레마 같아요. 네네. 저는 교육부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용기예요. 아, 무슨 이야기냐면 맞습니다. 보안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세요. 예, 예, 이 정보 누출이라든지 그리고 이 민감한 정보가 예를 들어서 까딱 잘못해서 뭔가 새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료적인 어떤 조심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가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뭐 한 생애를 걸쳐서 제가 겪어왔던 모든 교육 과정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정보 노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스를 통해서 우리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가능하게 지금 실현이 된 것처럼 교육도 사실은 용기를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시도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뭐 부족함이라든지 뭐 예산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건 제일 마지막 장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미국 그 공통교육 얘기할 때 역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결국에 미래학습 생태계의 공통학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역량, 학위가 아닌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량은 상호 운영성 중심 역할을 하고 또 학습 시스템과 인력 응용 프로그램 간의 로제스타 스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밑에 뭐 여러 가지 보시다시피 작업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음, 조직 역량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조직 역량은 역량 프레임워크 안에 포함이 돼야 되고 학습자는 조직에서 접하는 모든 학습 활동이 체계적으로 매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성장하게 되고 조직은 더 많은 어,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 역량은 사용 맥락에 따라서 의존하고 환경적 요인, 작업의 복잡성, 관련 프로세스 및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프레임워크는 역량 모델, 그리고 역량 프레임워크와 여러 역량 및 기본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음,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수준에 필요한, 즉, 숙련 수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계해서 연결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역량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서 봤을 때는 교육 및 훈련 기간은 학습 결과 정의에 활용이 될 것이고 비즈니스 분야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요구 사항 정의의 평가와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 역량 프레임워크 사용 시에 다른 데이터를 의미 있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데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표준 부족이 역량을 정의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음. 좀 뒤에도 이제 저희가 활동 추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학습자 프로파일이라든지 이제 활동 레지스트리 뭐 그리고 컨텐츠 메타데이터 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죠. 네, 이걸 네네네. 나중에 쭉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이걸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요약해 봤습니다. 넘어가도 네. 되겠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활동 추적입니다. 즉, 학습자의 성과와 행동 데이터를 추적해서 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활동 스트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즉, 뉴스피드 같은 것처럼 누가 언제 접속했고, 누가 언제 이걸 받고, 언제 댓글을 달았고, 이렇게 순차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학습자의 행동 데이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교육위원회의 디지털 역량 기반 인증 개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T3 혁신 네트워크라는 것이었는데요. 역량 변환 알고리즘으로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했던 이런 것들을 학위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의 정확도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학습자가 무엇을 또 어떤 학습 활동을 또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해서 캡처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활동 스트림의 목표는 결국 사람 인도 이해하고 기계가 처리 가능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간의 데이터의 의미적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공통 어휘를 사용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편적 학습자 프로파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결국에 상호 운영성과 인재 관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현재의 학습자 관리, 기록 관리 방식은 너무 영구적인 학업 기록의 보관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교사들이 기록하거나 또 비공식적, 비형식적 학습 이런 것들 또 학습자의 강점, 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가시성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통합해서 학습자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학습자 프로파일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음, 그리고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역량 달성을 위해서 기존의 정적인 도구에서 동적인 도구로 변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 정규학습 그리고 자격증, 미국에서 했던 마이크로 인증 같은 것들, 음, 배지와 같은 그리고 기타 여러 학습 활동 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이것이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음. 것이 학습자 프로파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결국 내용하고 활동 추적하고 지금 이제 그 학습자 프로파일에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이두 네네. 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을 생각을 한번 해보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네. 애플에 있는 그 환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활동 스트림이라고 했던 건 내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록이죠. 내가 오늘 몬스터를 누굴 잡았다. 뭐 무슨 무기로 때려잡았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내가 업적이 계속 올라가면 뭔가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활동 자체, 내가 그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이야기했던 활동 추적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 지금 학습자 프로파일은 결국엔 내가 어느 랭킹이 몇이고 내가 지금 레벨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동안의 학습의 어떤 경과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쌓였던 배지 같은 것들,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졸업장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업적으로 이제 남는 것처럼 여기서 또 학습도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 보호 통제도 이제 말씀을 주시려고 했는데 게임에서 이제 그런 보안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네. 학습은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 자체의 어떤 데이터 통제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그런 게임 플랫폼을 연상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네. 예, 그래서 학습은 실제로 측정 가능하다라는 게 예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K-12 교육의 비전으로 이제 기술로서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교수님과 아까 제일 초반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 승경 관련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도 쉽게 말하면 나이스에 저희의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파일이 연계가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프로파일을 쌓아서 그것을 교육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을 음, 때, 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프로파일이 나이스에 다 있거든요. 음, 있고 교육청이 그걸 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것도 또 오프라인으로 다 작업을 해야 되는 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론 인사니까 그만큼 음, 중요하고 음, 이제 사실 대조를 해야 되는 것도 인정은 음, 하겠지만 음,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조금 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학습자 프로파일을 구성했을 때 음, 우리는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네, 뭐 학위 위조라든 이런 것도 요새 있는 세상이니까 솔직히 이런 자격증을 땄을 때 이게 공인받을 만한 자격증인가? 라는 음.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배지를 우리 한국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 배지의 사상이 어, 그 교육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게임 쪽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제 교육 쪽은 아예 오픈 배지라고 해서 표준이 아예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면 그, 이, 이 배치가 발행이 된 기관뿐만 아니라 이 발행과 관련돼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을 지원해주는 기관까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데이터가 어느 한 곳에서 위정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관심을 두고 만든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모여 있는 학습 내지 학습 학습자 프로파일이라고 하면 사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증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여전히 그런 관료적인 어떤 그 감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제안서를 쓸 때 사실 파워포인트로 예쁘게 만들어서 그냥 메일로 전달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또 이거 네, 프린트해서 또 제출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중적인 그런 작업을 왜 할까라는 것들을 매번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걸 이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순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단계를 걷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음. 드는데 언젠가는 좀 바뀌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활동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활동 레지스트리는 사용 가능한 학습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공유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API가 여기에 해당이 음,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여기 예시로는 뭐 아까 군과 관련돼서 해양경비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해양경비대도 여러 가지 여러 부대들이 육군, 해군이 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다 다를 것이고 하지만 임무는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연결성과 준비 태세가 너무 중요하다. 유지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결국에는 혁신적 사고, 아까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음, 어느 정도 용기와 그다음에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음, 얘기가 예시로 나와 있었습니다. 음. 어, 뭐 게임으로 생각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게임에 접속해서 어떤 몬스터를 잡을 때도 음, 요즘에 게임들은 또 이런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음. 내 레벨에서 잡을 수 있는 몬스터를 추천해 주거나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몬스터를 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도 해줍니다. 그리고 랩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어디다라고 소개도 시켜주고, 네. 그런 것들은 결국 이런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음, 어떤 유저들이 성공한 유저도 있을 거고 실패한 유저도 있을 거니까 음, 그런 음. 데이터가 모여서 아마 저희한테 추천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습 레지스트리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레벨업이 되려면은 뭐뭐뭐가 쌓여야지 레벨업이 된다라는 것들이 각 음, 게임마다 요소로 다 있잖아요. 근데 네네. 어떤 과정을 거쳐하고 뭐 점수를 쌓든지 아니면은 뭐 내 마법 점수 뭐 이런 것들을 생명 점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단계가 되면은 이제 레벨업이 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네. 그 규칙들을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활동 네. 레지스트리라는 건. 왜냐하면 그것이 각각의 어떤 시스템별로 각각의 학습 단위별로 사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그걸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데이터에 따라서 내가 레벨이 업이 하기도 아니면 배지가 발행이 되기도 하고 뭔가 학년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로직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 로직들을 관리하는 곳 이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활동 레지스트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세 개의 요소,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이 세 개의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좀 완결성이 있는 구조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 콘텐츠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 아까 활동 레지스트리가 결국에는 학습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메타데이터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서는 활동 레지스트리가 가리키는 자원을 설명하는데 데이터로 코딩을 해야 된다, 인코딩을 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음, 나왔었습니다. 음,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음, 이 음. 부분은 제가 좀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여기서 요거랑 지금 예, 네. 뒤에 아, 요거.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학습 개체 메타데이터,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음, 그리고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했던 학습 자원 메타데이터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진화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다뤄야 될 것이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이니셔티브에서 만든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도서관에서 그 책들의 코드를 주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개념이 바로 더블링 코어에서 아, 나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블링 코어는 오프라인에서 서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메타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 대부분의 서책형 데이터들은 더블링 코어 표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ISBN 넘버를 발행할 때 그 넘버 네, 자체가 하나의 코드라면 그 네.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들은 이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표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스콤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메타데이터의 역할이 메타데이터의 더블링 코어 역할이 스콤을 좀 넘어갑니다. 근데 스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과 환경으로 바뀌면서 나온 새로운 표준인데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ADL 이니시티브 이 책을 출간한 데서 만들었어요. 그 왜 이 스콤을 만들었냐면 그 기획의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예를 들면은 잠수함을 하나 개발했다고 칠게요. 그럼 잠수함을 어 그 보통 잠수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람도 들어가고 이제 뭐 무기도 들어가고 뭐 기자재도 들어가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책이었대요. 매뉴얼. 근데 이게 너무 소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음, 매뉴얼이 물론 긴급할 때는 그 매뉴얼을 보고 빨리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책의 그 매뉴얼의 중요성이 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필요할 때는 한순간인데 계속 그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에너지 낭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동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제약을 주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로 하고 그 디지털을 하기로 하면서 만든 표준이 스콤이에요. 근데 이 스콤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거죠. 디지털 더블링 코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책형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컨텐츠 형식을 메타데이터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스콤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서책형하고 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는 표준이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 이걸 그 압축해서 뭔가 그 디지털 컨텐츠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내가 몇 페이지까지 봤다. 예를 들면 어떤 책을 봤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봤다라는 기록조차도 이 스콤 표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LMS 같은 거와 연결돼 있어서 내가 뭐 슬라이드 형식이 10페이지까지 있는 슬라이드라고 하면 이 A라는 사람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봤다 안 봤다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표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죠. 더블링 코어하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LRMI예요. 그러니까 학습 자원 메타데이터 이니셔티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진화된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디지털 컨텐츠보다 더 웹적으로 갔고 여기에 검색 엔진이라든지 기타 그동안 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다 넣어서 새로운 표준화를 만든 것이 LRMI예요. 근데 LRMI는 하나의 기관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국제 표준 기구에서 만들었어요. IEEE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전자 쪽과 관련돼서는 표준안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지금 만든 그런 표준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거 뭐 쉐마.org를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네. 이게 뭐 밑에 3번에도 검색 엔진 인식이 돼 있는데 뭐 네. 스키마, 야후라든 스키마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빙, 구글, 야후, 뭐 얀덱스 같은 이런 세계적인 검색 엔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네, 맞습니다. 있어서 네. 결국에는 이런 검색 엔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중간에 잠깐 이제 이 진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들을 빠졌는데 결국에는 LRMI 같은 경우에는 검색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컨텐츠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검색하기 쉽게끔 구조화시킨 메타데이터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얀덱스 같은 검색 엔진 기반의 서비스들, 네,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표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디지털 자원들이 교육 쪽에는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디지털 자원들이 쉽게 검색이 돼서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새로운 어떤 메타데이터 형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무크라든지 네, OER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들을 잘 찾아주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재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과 관련해서 교육, 훈련, 인적 자원, 그리고 성과 관리를 통해서 이런 단절된 이 시스템을 연결을 해야지만 아까 역량과 연계해서 저희가 어, 효율적인 인재 관리를 통해서 기업들도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고 또 기업들도 그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표준과 사양을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새로운 표준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및 세계 무대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본 공급망에 초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요약했습니다. 네.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 이런 기술적인 표준들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람의 문제죠. 조직의 문제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런 뭐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하고 게임의 플랫폼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조직과 거버넌스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미래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계별로 실행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량 식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사회 가장 공통화폐인 역량을 식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의 역량을 식별하고 핵심 지표를 정량화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지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를 전략을 위해서 어떤 것들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인적 자본 공급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유형을 파악하고 음, 시간 경과에 따라서 데이터 유형의 관련성을 정의하고 음, 또 중요성 감소를 캡처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식별하고 권위 있는 출처를 정의해야 통합된 데이터 전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에 AI 하는 기법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블링입니다. 자동화, 분석의 향상, 수명 주기 관리, 그리고 평생학습의 연속성, 그리고 학습 생태계 내 모든 시스템에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음, 세 번째로는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음, 추가적인 통찰력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형 클러스터링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동안 AI,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실행열 3번입니다. 계속 말했지만 표준과 사양과 어휘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반에서 사용되는 표준 사양 공유 어휘의 요구사항이 공식화시켜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 영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서 공유 어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화된 용어와 프로토콜을 통한 학습 생태계 통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전략 정의입니다. 거버넌스 전략은 개인 식별 정보, 보호된 직접 재산, 조직의 독점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데이터 전략, 역량 프레임워크, 인적 자본 공간 모든 측면을 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단계별로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런 각 전략들은 교직의 규모와 목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적용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학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풍부한 데이터로부터의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고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교육 및 훈련 경험의 품질을 최적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의 그 타이틀이 AI 학습 플랫폼 컨설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걸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어느 기관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교육부에 뭐 여러 그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약 위치에 가 계신다고 했을 때 이 어떤 기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술은 다 있어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게임 쪽에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만 그 좋은 개념들을 아니면 금융 쪽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들만 교육 쪽에 잘 실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지금 여러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미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거버넌스 전략,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인력 조직 체계들,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의사결정자들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모여야 이제 실제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오히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다 만들어졌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지 기술이 그거 자체를 변화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제가 이쪽 분야에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기술은 다 있어요. 이미 다 있고 너무나 고도화된 기술들이 그리고 아주 손쉽게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 우리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예산의 문제이고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방대로 빨리 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학습자 데이터를 개인화 적응 학습에 구현할 때 이런 사용을 할 때 이런 학습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위험이 요소가 초래가 됩니다. 음, 하지만 이거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전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런 다른 가치들도 한번 볼 수 있겠다. 그냥 음, 지식의 발전, 또 학생들의 성공 보장, 그리고 많은 음,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같은 이런 개발 촉진이라는 가치가 있다. 음.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사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군에서는 인터넷이 지금 그 바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인트라넷을 예, 썼었습니다. 저희 때가 인터넷을 있을 때. 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가 엄격하게 예, 구분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대신 이게 인트라넷과 그러니까 마치 회사처럼 인터넷과 인트라넷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쓰는데 대신 인터넷을 쓸 때는 굉장히 엄격한 보안들이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것들이 함부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뭐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이제 보안 장치들을 걸어놓은 뭐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겁이 나니까 우리나라 국방부는 아예 물리적으로 선을 걸어놔 버린 거예요. 분리시켜야죠. 예, 분리시켜 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군의 어떤 IT 현대화에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그 어떤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너무 그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은 우리가 이제 지금 군사 대치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후진적인 체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교육 쪽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성들,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걸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기술적인 확연한 어떤 그 솔루션을 우리가 찾았다기보다는 이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당면한 문제들, 교육 쪽에서 지금 현안들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좀 발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AIDT를 못 해본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는 정말 해보고 싶었고 사실은 음, 음, 제가 대학원을 AI 학습 플랫폼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것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되게 궁금했었고 음, 그런데 실상 학교에서 만약에 또 적응했을 때 또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음, 아까 음, 말했던 음, 용기라는 개념으로 음, 봤을 때는 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음, 또 아이들의 학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음,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마 그것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도입에 주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또는 한편으로는 대구는 또 98%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죠. 네, 들었으니까 네. 또 이런 것들을 또 정책적으로 또 밀어붙이면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라는 음, 음,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 상호 운용성이라는 걸 교육에 반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교사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어, 음, 그래서 이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평생 동안 쌓였던 나의 그런 나의 그 여정을 내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이걸 어떤 회사에 제출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음, 사회가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맞습니다. 아이들은 요즘에 사실 꿈이 없습니다. 어, 꿈을 슬프네요. 물어보면 편의점 알바생이 되겠다. 아, 돈 많은 슬프네요. 백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유튜버들 중에서. 건물주가 되겠다, 뭐 그러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이거 제가 교사로서 봤을 때 약간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나 이거 될 거야 했을 때 우리가 그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많았던 것 같은데 음, 어 그래서 이런 게 좀 국가적으로라도 좀 정착이 되면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진로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마지막 말씀이 지금 굉장히 좀 아프네요. 이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애들한테 이런 희망이나 뭔가 미래를 주지 못하고 있을까? 막 그런 거 한번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각자가 아마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좀 풍성한 이야기가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예, 준비를 안 해가지고 교수님 말씀만 예,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잘해 주시고 또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또 그 꺼내 주셔가지고 저도 신나서 계속 같이 이야기 또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이 네, 저도 좋았습니다. 예, 저희들끼리 나눈 이 또 재밌는 시간이 또 다른 분들한테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또 네.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그리고 오늘 이 PPT를 네네, AI를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거 교수님. 약간 약간 감마나 뭐 예, 다른 거 감마로 예, 만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근데 나네요. 분명히 제가 확인할 때는 오타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오타가 생겨서 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예. 죄송합니다. 요 PPT를 그럼 어떻게 같이 올릴까요? 네네. 이거 아, 그 제가 그 받았던 자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수정할 거 좀 본영 수정하고. 요약본만 올려셔가지고 저는 이걸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PPT로 아, 준비를 하신 걸 제가 못 봤고 요 예, 자료도 그 과제 거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네, 제가 나중에 평가할 알겠습니다. 때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학기 말에 한 번 더 만나니까 그때 또 뵙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